그래서 대위의 비전은 고작 그 정도인가. 중장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산 정상. 한장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텐트 폴대를 때리는 바람 소리를 뚫고 울렸다. 그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금속과 돌이 부딪히는 마찰음과 함께 짧게 끊어지는 비명이 이어졌다. 거대한 산의 정적 속으로 한순간 모든 것이 삼켜졌다. 제7군단의 고산 전술 훈련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했다. 맹렬한 바람이 병사들의 뺨을 때렸고 공기 중에는 화약 냄새 대신 짙은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이 모든 긴장의 중심에는 도살자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7군 단장 이경태 중장이 있었다. 그의 강압적인 지휘 스타일과 구시대적인 전술은 악명이 높았다. 이경태는 자신의 완벽한 포위 선멸 작전 계획에 도취해 있었다. 그는 작전 지휘 텐트 안에서 거대한 지도 위에 놓인 모형 말들을 굽어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참모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누구도 감히 이견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경태에게 있어 전쟁은 숫자의 게임이었고 그는 자신의 숫자를 맹신했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고합니다. 중장님, 현 계획의 3번 기동로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에게 향했다. 웨스트 포인트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략기획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바가린 대위였다. 그녀는 다른 장교들 틈에서 체구가 작은 편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경태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여군, 특히 자신보다 젊고 학구적인 여군을 병적으로 혐오했다. 그에게 여자는 야전 지휘관이 아니라 행정실에나 앉아 있어야 할 존재였다. 약점 박대위. 지금 내 계획에 약점이 있다고 했나.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아리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예, 중장님. 적군은 이쪽 능선을 단순한 절벽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최근 정찰 데이터에 따르면 기계와 부대가 우회할 수 있는 좁은 통로가 존재합니다. 적이 이곳으로 역포 위망을 형성할 경우 아군의 주력 부대가 고립될 위험이 큽니다. 텐트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린의 분석은 날카롭고 논리적이었다. 그녀는 따라서 주력 부대의 진격을 늦추고 예비대를 즉각 해당 능선으로 파견하여 라고 대안을 제시하려 했다. 하지만 이경태는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고 느꼈다. 감히 대위 따위가 그것도 계집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닥쳐라. 대위가 어디서 중장에게 전술을 가르치려 드나. 이경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린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책상 물림 엘리트들이 뭘 안다고 전쟁은 말이다. 이런 종이 위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야.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아린을 덮었다. 그는 아린의 멱살을 잡듯 전투복 앞댓을 움켜쥐었다. 내년 같은 것들은 실제 피냄새는 맡아본 적도 없지. 여자가 군대에 와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커피나 타는 것뿐이다. 모욕적인 언사가 쏟아졌다. 참모들은 시선을 피했다. 이곳은 이경태의 왕국이었고 그의 분노에 맞서는 것은 곧 자신의 경력을 끝내는 것과 같았다. 아리는 숨이 막혔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중장님,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술적 사실입니다. 그녀의 차분한 대답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이경태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사실 좋아. 내가 내게 사실을 보여주지. 따라와. 그는 아린을 거칠게 끌고
텐트 밖으로 나갔다. 바람이 두 사람의 전투복을 미친 듯이 흔들었다. 이경태는 아린을 훈련장이 내려다 보이는 좁은 바위 절벽 끝으로 끌고 갔다. 수백 미터 아래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깔린 아찔한 낭떠러지였다. 이곳이 바로 아린이 지적했던 우회로의 입구 근처였다. 자, 봐라. 박대위 저길 봐. 이경태가 손가락으로 협곡을 가리켰다. 저곳이 네가 말한 우회로인가? 저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지나가기 힘든 곳이야. 내년에 똑똑한 머리가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쓸모없는지 이제 알겠나. 그는 아린을 절벽 끝으로 더 몰아붙였다. 아린은 발 뒤꿈치로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있었다. 아린은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이경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중장님, 시야를 확보하십시오. 제 말은 저 아래가 아니라 전응선. 바로 그때였다. 이경태는 아린의 그 꺾이지 않는 눈빛에 이성의 마지막 끈을 놓아버렸다. 그는 이 암컷을 완전히 굴복시켜야 했다.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면 직접 정찰해봐라. 이경태는 온 힘을 다해 아린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쳤다. 가서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라고. 아린은 그 말을 채 듣지 못했다. 그녀의 몸이 허공으로 밀려났다. 아주 짧은 순간 그녀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그녀의 몸은 손뭉치처럼 가볍게 떠올랐다가 이내 중력에 이끌려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악짧은 비명이 바람에 찢겨나갔다. 아린의 헬멧이 바위 모서리에 부딪히며 깡하는 섬뜩한 금속음을 냈고 그녀의 몸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몇 번이고 거친 바위 사면을 굴러내려갔다. 모든 것이 멈췄다. 이경태의 뒤에 서 있던 참모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뇌가 인식을 거부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경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안개와 바람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나 두려움 따위는 없었다. 오직 뒤틀린 만족감만이 감돌았다. 그는 흙먼지가 묻은 장갑을 털어냈다. 기강 확립을 위한 교훈이다. 그는 얼어붙은 참모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사고였다. 훈련 중 실족사. 알겠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못했다. 이경태는 콧방귀를 뀌었다. 훈련 계속한다. 저 따위 일로 군단의 일정을 늦출 순 없지. 그는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걷어찬 사람처럼 무심하게 돌아서서 지휘 텐트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뒤로 장교들은 공포에 질린 채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본 것은 아니었다. 조금 떨어진 곳, 지프 차량 옆에서 대기 중이던 김하사, 박대위의 운전병이 모든 것을 목격했다. 그는 너무 놀라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상관이 그 친절하고 능력 있던 박대위가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장면을 본 것이다. 김하사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이경태의 살기 어린 눈빛이 스쳐 지나가자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이경태와 참모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는 주머니에서 떨리는 손으로 개인 휴대폰을 꺼냈다. 군용 무전망은 이미 통제되었을 것이다. 그는 박대위의 비상 연락망에 저장된 번호를 눌렀다.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제발, 제발 받아주세요. 절벽 아래의 차가운 바위 틈에서 박아린 대위가 발견된 것은 김하사의 필사적인 신고 후 30분이 지난 뒤였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목숨은 붙어 있었지만 상태는 끔찍했다. 왼팔은 복합 골절로 뼈가 피부를 뚫고 나왔고
헬멧은 끔찍하게 찌그러져 심각한 두부 외상과 뇌진탕을 예고했다. 무엇보다 저체온증과 내부 출혈이 그녀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 현장 군의관은 즉각 판단을 내렸다. 야전 병원으로는 안 된다. 즉시 서울 수도 통합병원으로 이송한다.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의무 후송 헬기가 요란한 로터 소리와 함께 이륙했다. 그 시각 7군단 지휘 텐트 내부는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이경태 중장의 비서실장이자 충실한 신복인 오대령이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경태의 분노가 몰고 온 재앙을 수습하는데 이골이 난 인물이었다. 그는 즉시 공식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다. 유감스러운 훈련 중 사고,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발을 헛디딤, 박대위의 산악 훈련 경험 미숙으로 인한 웨스트 포인트에서 산악 특수 전술까지 이수한 아린의 경력은 의도적으로 무시되었다. 모두 들었나? 오대령이 참모들을 둘러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이것이 공식 입장이다. 중장님께서는 훈련 독려 중이셨고 박대위가 의욕이 앞서다 변을 당한 것이다. 다른 소리가 새어나오면 그게 누구든 군복벗을 각오해야 할 거다. 공포는 가장 확실한 통제 수단이었다. 동시에 이경태는 수도 통합병원 원장인 서대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짐짓 걱정하는 듯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협박이 담겨 있었다. 서 원장, 내 휘하 장교가 중상으로 실려가고 있네. 훈련 중 불미스러운 사고였어. 불필요한 오해나 조사가 생기지 않도록 서 원장이 현명하게 처리해 주리라 믿네. 서대령은 수화기를 든 채 식은땀을 흘렸다. 삼성 장군의 압력은 거대했다. 하지만 이경태와 그의 참모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들의 정교한 은폐 작전은 이미 첫 번째 균열을 보이고 있었다. 보급 트럭 뒤편 캔버스 천막 아래 숨어있던 김하사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박아린 대위의 비상 연락망. 첫 번째 번호. 그는 그저 보호자라고만 생각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지극히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진우입니다. 서울 합동참모본부 JCS의 지하 벙커. 최고위급 전략 회의실.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응한 작전계획 5027의 수정안이 논의 중이었다. 회의를 주재하던 합참 작전본부장 박진우 중장, 삼성 장군의 책상 위로 ALPHA 등급 비상전화가 울렸다. 규정상 이 회의를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전화였다. 박진우는 미간을 찡그리며 수화기를 들었다. 회의실의 모든 장성들이 숨을 죽였다. 박진우 중장은 얼음 방패라 불릴 만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하사의 다급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 박진우님 맞으십니까? 박아린 대위님 운전병 김하사입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경태 중장이. 중장님이 박 대위님을 절벽에서 밀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중장님이 분명히. 순간 회의실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듯했다. 박진우 중장의 얼굴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가 쥔 펜이 딱 소리를 내며 두동강 났다. 그의 눈빛이 얼음보다 차가워졌다. 그는 김하사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김하사, 들린다. 지금 어디지? 보급 트럭 뒤입니다. 무섭습니다. 침착해라. 지금 즉시 부대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 숨어라.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마라. 우리가 처리한다. 이건 명령이다. 박진우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제군들,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내 개인적인 일이다.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한다. 그는 다른 장성들의 인사를 받을 겨를도 없이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그의 부관이 급히 따라붙었지만 박진우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두 번째 전화를 걸었다. 특수전사령부 특전사 직통 라인이었다. 준호 바꿔. 그 시각 특전사 대테러 훈련장. 사격 개시 요란한 총성과 폭음이 훈련장을 뒤덮고 있었다. 특전사령관 박준호 소장 이성 장군이 K소총을 든 채 직접 사격 시범을 보이고 있었다. 그의 별명은 미친 불곰. 그의 형이 얼음이라면 그는 불이었다. 부관이 방탄 헬멧을 쓴 채 위성 전화기를 들고 달려왔다. 사령관님, 합참 본부장님. 형님이십니다. 긴급입니다. 박준호는 짜증스럽게 사격을 멈췄다. 아, 이 형은 바쁜 거 알면서 그가 전화를 받아들었다. 형, 나 지금 바빠. 무슨 일? 준호야, 아린이가 당했다. 박준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를 무시무시한 분노가 채웠다. 누가 어떻게 박진우의 낮고 빠른 목소리가 이어졌다. 7군단 이경태. 훈련 중 절벽에서 밀어버렸다. 지금 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 중. 김아사라는 목격자가 있다. 이경태. 그 개자식이. 박준호는 위성 전화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칠 뻔했다. 그는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전 부대, 훈련 중지, 당장 중지해. 그의 고함이 모든 총성을 압도했다. 그는 옆에 있던 탄약 상자를 발로 걷어차 버렸다. 의무 헬기 준비시켜 당장 그리고 내 차 대기시켜. 박진우는 이미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검은색 삼성 장군 성판이 달린 세단에 올라탔다. 수도통합병원으로 간다. 가장 빠르게. 박준호 역시 자신의 지휘 차량에 몸을 싣고 있었다. 수도통합병원이다. 앞길 막는 건 뭐든 밀어버려. 서울 시내. 두 개의 다른 지점에서 각기 다른 번호판을 단 검은색 장군 차량이 동시에 출발했다. 하나는 합참의 삼성기, 다른 하나는 특전사의 이성기를 달고 있었다. 두 차량의 목적지는 단 하나. 수도통합병원. 조용하고 차가운 얼음 폭풍과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불의 폭풍이 그들의 막내 여동생 박아린이 누워있는 곳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고 있었다. 수도통합병원 VIP 병동. 공기는 소동약 냄새와 억눌린 긴장감으로 무거웠다. 이경태 중장은 막 병실을 방문하고 나오는 길이었다. 그는 자신의 연기가 완벽했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만족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병원 원장인 서대령의 어깨를 짐짓 다정하게 두드렸다. 서 원장, 아주 잘하고 있어. 내 부하가 최상의 치료를 받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네. 서 대령은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과찬이십니다. 중장님,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경태의 손길이 마치 독사처럼 느껴졌다. 조금 전 이경태는 병실에 누워있는 박아린 대위를 잠시 내려다본 후 서대령에게 불필요한 소문이 돌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다. 사실상 협박이었다. 그래. 사고라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야. 안 그런가? 서 원장 이경태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말에 담긴 칼날을 서 대령은 똑똑히 느꼈다. 예, 그렇습니다. 중장님,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서 대령은 그저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다. 이경태는 자신의 권력이 이 병원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음에 기분이 좋아졌다. 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서는 순간 딩하는 소리와 함께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이경태는 별 생각 없이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문이 열리고 두 명의 장성이 완벽한 전투복 차림으로 걸어 나왔다. 한낮의 병원복도 형광등 빛이 그들의 어깨에 달린 별들을 유난히 밝게 비췄다. 한 사람은 냉철하고 얼음 같은 기운을 뿜어내는 삼성 장군. 다른 한 사람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맹렬한 기세의 이성 장군이었다. 도합 5개의 별. 그들이 내뿜는 위압감은 이경태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공포와는 차원이 다른 진짜 권력의 무게였다. 그들은 복도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는 듯 오직 한 곳을 향해 직진했다. 병원 원장 서대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스프링이 튄 것처럼 허리를 폈다. 그의 입에서 경악에 찬 신음이 새어나왔다. 합참 작전본부장님, 특전사령관님. 그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치며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서, 서대령입니다. 두 분께서 어쩐 일로. 이경태의 뇌는 정지했다. 그는 대한민국 군서열 최상위에 있는 두 얼굴을 모를 리 없었다. 얼음 방패 박진우 중장, 미친 불곰 박준호 소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실권을 쥔 두 형제 장군. 그들이 왜 여기에 이 시간에 나란히. 이경태는 자신이 무언가 끔찍한 계산착오를 저질렀다는 본능적인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애써 침착한 척 자신 역시 삼성 장군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그들에게 다가가 경례를 붙이려 했다. 충성. 이경태 중장입니다. 박 본부장님, 박사령관님, 여긴 어쩐 일로. 그러나 그의 말은 끝맺어지지 못했다. 미친 불곰 박준호 소장이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박준호는 이경태를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어깨로 거칠게 밀치고 지나갔다. 비켜. 이경태는 육중한 몸이 휘청이는 굴욕을 맛보았다. 박준호는 서대령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한 기세로 다가갔다. 박아린 대위, 내 동생 어디 있어? 당장 말해. 내 동생. 그 세 단어가 이경태의 뇌를 강타했다. 이경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박준호? 박아린 설마. 아니, 아니겠지. 그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 우연이 있을 리가. 박준호 소장은 이미 서대령이 가리킨 VIP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있었다. 아리나 박아린 오빠 왔다. 병실 안에서 간호사의 놀란 비명과 함께 금속 트레이가 떨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 그제야 복도에 있던 모든 간호사와 의사, 방문객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고 공포에 질려 벽에 붙어섰다. 이경태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복도에 남은 단 한 사람, 얼음 방패, 박진우 중장을 바라보았다. 박진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서서 이경태를 꿰뚫어 볼 듯한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이경태는 필사적으로 변명할 거리를 찾았다. 박 본부장님, 이게 무슨. 박진우가 한 걸음 다가왔다. 이경태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같은 삼성 장군이었지만 지금 그들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계급장이 존재하는 듯했다. 박진우는 이경태의 눈앞에 멈춰 섰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경태 중장. 그는 이경태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이경태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한마디를 던졌다. 방금 내 막내 여동생을 문병하고 나오는 길인가. 순간
복도의 모든 공기가 진공 상태가 된 듯했다. 서대령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이경태의 얼굴은 백지를 넘어 파랗게 질려갔다. 박진우의 여동생, 박준호의 동생, 박아린, 그가 계집이라 부르며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그 여군. 이경태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대위가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운 두 장군의 하나뿐인 영린 리룸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한 짓의 무게를 그리고 자신이 마주하게 될 대가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이경태의 뇌가 작동을 멈췄다. 막내 여동생. 그 단어는 그의 귀에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그는 뻣뻣하게 굳어버린 혀로 간신히 변명을 쥐어짰다. 박 본부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제 부하 장교가 다쳤다고 해서 문병을. 박진우 중장이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이경태를 완전히 덮었다. 그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이경태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방금 전 7군단 사령부에서 발송된 공식 사고 보고서가 선명하게 띄워져 있었다. 발신 7군단장, 수신 합참의장, 내용 박아린 대위, 훈련 중 본인 부주의로 인한 실족 사고 발생. 오해. 박진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 보고서도 오해인가? 이경태 중장 본인 부주의로 인한 실족 사고. 훌륭한 소설이군. 그는 태블릿 화면을 껐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검게 변한 화면에 비친 이경태의 일그러진 얼굴을 그대로 반사했다. 내 정보망은 중장의 것보다 빠르고 정확하지. 박진우가 말을 이었다. 보고서가 합참에 공식 접수되기 5분 전에 나는 이미 자네 참모실에서 작성된 원본을 확보했다. 의욕이 앞서다 발을 헛디딤. 자네 참모들이 아주 유능하더군.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몰랐지. 그들이 거짓을 보고하는 대상이 누구의 가족인지 말이야. 이경태는 숨이 막혔다. 박진우의 논리 정연하고 차가운 압박은 그 어떤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그를 질식시켰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저 훈련을 독려했을 뿐이고 박대위가 의욕이 넘쳐서. 그는 횡설수설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끝까지 사고라고 우기는 것뿐이라고. 그의 망가진 이성이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었다. 바로 그때 VIP 병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미친 불곰 박준호 소장이 문자 그대로 피가 끓는 듯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의 한 손에는 피와 흙먼지로 끔찍하게 더러워진 찢어진 전투복 조각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아린의 헬멧에 긁히며 함께 뜯겨 나온 어깨 부분의 군복 천조각이었다. 박준호는 이경태의 코앞까지 폭풍처럼 다가왔다. 이경태는 그 맹렬한 기세에 눌려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내 놈이 감히 내 동생을. 박준호는 말보다 행동이 앞섰다. 그는 그 찢어진 천조각을 이경태의 얼굴을 향해 세게 집어던졌다. 훅 끼쳐오는 흙먼지와 마른 피 냄새가 이경태의 코를 강타했다. 이것도 사고인가? 이 개자식아. 박준호가 포효했다. 그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 전체를 울렸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겁에 질려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이 냄새가 뭔지 알아. 내 놈구나. 광택제 냄새야. 내 놈이 내 동생을 발로 짓밟고 손으로 밀었을 때 묻은 거라고. 이경태는 경악했다. 그는 자기 얼굴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떨어진 천조각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는 분명 자신의 부대에서만 사용하는 특수보급 군화 광택제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그는 기억해냈다. 절벽에서 아린을 밀기 직전 그녀의 어깨를 군화발로 짓밟으며 모욕했던 것을 박준호는 이경태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이성 장군이 삼성 장군의 멱살을 잡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전례 없는 하극상이 벌어진 순간이었다. 내 동생이 지금 저 안에서 의식도 없이 죽어가고 있어. 내 놈이 감히서 대령이 기절할 듯한 표정으로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감히 두 장군의 싸움에 끼어들지 못했다. 놔라. 이경태가 간신히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다. 그는 박준호의 손을 필사적으로 뿌리치며 엉망이 된 전투복을 바로잡았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 마지막 방어 수단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바로 계급이었다. 그는 이성을 잃은 박준호를 무시하고 유일하게 말이 통할 것 같은 동급자 박진우 중장을 바라보았다. 박진우 중장, 이건 명백한 하극상이다. 지금 제정신인가? 이건 엄연한 7군단의 내부 문제다. 일개 대위 하나가 사고를 당한 것 때문에 그는 말을 멈춰야 했다. 박진우의 눈이 그 어떤 분노도 아닌 차가운 경멸과 혐오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내부 문제. 박진우가 이경태의 말을 얼음처럼 잘랐다. 이경태 중장. 그래, 우리 둘 다 삼성 장군이지. 동급이야.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하지. 그 어깨에 달린 별 3개가 자네에게 살인 미수 면허를 준 건 아니다. 살인 미수. 그 단어가 법적인 무게를 가지고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박진우가 이경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녀는 일개 대위가 아니다. 내 동생이기 이전에 내 놈의 직속 부하이며 대한민국 육군 장교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내 가족이다. 이경태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쳤다. 증거가 있나? 전부 내 놈들의 상상일 뿐이다. 나를 모함하는 거야. 저 여자가 먼저 나를. 그는 지금 증거가 없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두 형제 장군이 고작 여동생 하나를 위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우기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 구석. 소화전 뒤에 숨어 공포에 떨고 있던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걸어 나왔다. 박아린 대위의 운전병. 이경태가 보급 트럭 뒤에 숨어 있던 것을 몰랐던 바로 그 김하사였다. 그는 두려움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그 걸음걸이만큼은 단호했다. 그는 두 형제 장군과 이경태 중장, 그 세 사람의 폭풍 같은 대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경례는 오직 박진우와 박준호 두 사람만을 향한 것이었다. 충성저. 저는 박아린 대위님 운전병 김충호 하사입니다. 이경태의 심장이 문자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설마 저놈이 왜 여기에? 김하사는 깊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이경태의 눈을 공포를 이겨낸 분노로 똑바로 바라보며 외쳤다. 저는 모든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박 대위님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경태 중장님이 박 대위님을 계집이라고 부르며 두 손으로 직접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치명타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2명의 최고위 장군. 범인을 지목하는 명백한 물리적 증거.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없는 제3자의 목격자까지.
이경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털썩 소리를 내며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신호가 울렸다. 김하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멈췄다. 그것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칠군 단장, 도살자 이경태의 철옹성에 꽂힌 마지막 채기였다. 이경태는 벽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권력, 명예, 그리고 오만함이 한낱 하사의 용기 있는 고발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미친 불곰 박준호 소장은 당장이라도 쓰러진 이경태에게 달려들어 그를 끝장낼 듯한 기세로 이글거렸다.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그보다 한 발 앞서 얼음 방패 박진우 중장이 움직였다. 그는 분노하는 동생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준호야, 그가 낮게 말했다. 여기서부턴 우리가 아니다. 시스템이 처리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그 어떤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준호는 형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나서야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이경태를 향해 침을 뱉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박진우는 쓰러진 이경태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군용 보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병원 원장 서 대령은 자신이 지금 역사상 가장 끔찍한 군 내부 스캔들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박진우 중장은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았다. 그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그가 전화를 건 상대는 경찰서장 따위가 아니었다. 수화기 너머로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를 감시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진우입니다. 박진우 중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운 긴장감 속에서도 또렷하게 울렸다. 합참 작전본부장 권한으로 알파 등급 내부 조사를 발동합니다. 대상 제7군단장 이경태 중장. 혐의 상관 살인 미수, 직권 남용, 허위 보고, 그리고 군 기강 문란. 그는 잠시 말을 끊고 바닥에 주저앉은 이경태를 힐끗 내려다보았다. 예, 바로 지금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 DSC와 육군 중앙수사단, 그리고 감찰실을 즉시 수도통합병원으로 급파해 주십시오. 헌병대는 내가 직접 부르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국방부 조사본부 직통 라인이었다.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장인가? 나 박진우 중장이다. 지금 즉시 최고 등급의 체포조를 수도통합병원 VIP 병동으로 보내라. 대상은 현직 삼성 장군이다. 저항할 경우 실력 행사를 허가한다. 이건 합참의 명령이다. 이경태는 그 전화 통화 내용을 들으며 사색이 되었다. 기무사, 중앙수사단, 감찰실, 그리고 헌병단까지. 이것은 조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냥이었다. 자신을 향한 대한민국 군의 모든 권력이 동원된 완벽한 포위망이었다. 그는 자신이 바가린 대위에게 시도했던 포위 섬멸을 자신이 당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박진우는 전화를 끊고 자신의 부관을 불렀다. 김소령, 저기 있는 김충호 하사를 즉시 안전가옥으로 이동시켜 합참 본부장 직속 경호 인력을 붙인다. 저 하사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다. 7군단은 물론 그 어떤 외부 접촉도 완벽히 차단해 육군 감찰관 외에는 아무도 그를 만나지 못하게 하라. 박준호 소장이 김하사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두드렸다.
김하사, 고맙다. 네가 진짜 군인이다. 내 동생을, 네 상관을 구한 거다. 이제부턴 우리가 널 지킨다. 김하사는 그제야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 폭풍이 몰아쳤다. 박진우의 전화가 끊어진 지 정확히 10분이 지났을 때 7군단 사령부 본청 이경태의 충실한 비서실장 오대령은 여전히 박아린 대위의 사고 보고서를 어떻게 더 완벽하게 조작할지 고민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이경태 중장이 병원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순간 사령부 정문과 후문이 동시에 뜯겨나갈 듯 열렸다. 검은색 방탄모와 기무 및 수사완장을 찬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영장이나 절차 따위는 묻지도 않았다. 합참 명령이다. 전 부대 통신망 동결, 모든 컴퓨터 전원 차단 손들어. 오 대령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렸다. 지금 무슨 짓들인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한 기무사 요원이 그의 가슴팍에 인쇄된 명령서를 꽂아 넣었다. 7군 단장, 이경태 중장, 전격 해임 및 긴급 체포. 사령부 전역은 일시간부로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의 통제하에 들어간다. 오 대령, 당신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실까지 동행해야겠다. 사령부 전체가 마비되었다. 모든 서류, 모든 하드디스크, 모든 통신 기록이 압수되었다. 이경태가 지난 수년간 쌓아 올린 그의 왕국, 그의 도살장은 단 10분 만에 완전히 점령당했다. 그가 숨겨왔던 모든 비리와 부정, 그리고 폭력의 증거들이 낱낱이 파헤쳐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수도통합병원, 딩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이번에는 검은색 베레모를 쓴 헌병 특수임무대 SGT 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완전 무장을 한 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복도를 가로질러 왔다. 그들을 이끄는 한 헌병 소령이 박진우와 박준호에게 격려했다. 충성, 국방부 조사본부, 강소령입니다. 명령대로 대상을 확보하러 왔습니다. 헌병 소령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이경태에게 다가갔다. 그는 이경태의 어깨에 달린 삼성 장군 계급장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다. 이경태 중장님, 살인 미수 및 직권 남용, 허위 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이럴 순 없어. 이경태가 마지막 발악을 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7군 단장이야. 내 놈들 따위가 날. 그는 일어나려 했지만 2명의 헌병 대원이 그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뒤로 꺾었다. 철컥하는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대한민국 육군 삼성 장군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그것은 이경태의 경력, 아니, 그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그는 도살자로서 수많은 부하들을 공포에 떨게 했지만 정작 자신의 몰락 앞에서는 그저 추악의 발버둥치는 늙은이에 불과했다. 병원 원장서 대령은 그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기절해버렸다. 박진우 중장은 그 모든 과정을 어른 같은 눈으로 지켜보았다. 박준호 소장은 경멸이 가득한 표정으로 한마디 내뱉었다. 끌고 가. 이경태는 짐승처럼 끌려가며 두 형제를 향해 악을 썼다. 박진우, 박준호 내놈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두고 봐. 그의 목소리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기계적으로 끊겼다. 복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박진우와 박준호, 두 형제는 그제야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천천히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막내 여동생이 누워있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제 진짜 전쟁은 시작이었다. 이경태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은 그의 뿌리까지 뽑아버릴 작정이었다. 이경태 중장의 삼성 계급장이 뜯겨나가고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것은 한 개인의 몰락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도살자 이경태가 수십 년간 피와 공포로 쌓아 올린 거대한 왕국이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었다. 박진우 중장의 전화 한 통으로 소집된 국방부 직속 특별조사단은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7군단 사령부를 장악했다. 그들의 임무는 이경태의 살인미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넘어 그가 군단 전체에 퍼뜨린 암세포를 뿌리째 도려내는 것이었다. 조사단의 지휘봉은 독사라는 별명을 가진 국방부 감찰실의 강철중 대령이 잡았다. 그는 박진우 중장의 개인적인 분노와는 별개로 이경태 같은 부패한 장성들을 척결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는 인물이었다. 그는 7군단 사령부, 즉 이경태의 심장부였던 군단 장실을 임시 지휘본부로 선포했다. 군단 전체의 통신망은 감찰실의 통제하에 들어갔고 모든 서류는 동결되었다. 먼저 재정부터 확인한다. 강 대령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회계수사팀이 이경태의 개인 금고와 컴퓨터를 확보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비리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직적인 약탈이었다. 이경태는 최근 몇 년간 진행된 전방진지, 현대화 사업의 공사비를 노골적으로 횡령하고 있었다.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공사 대금을 부풀리고 그 돈은 고스란히 그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이 금액 좀 보십시오. 대령님, 한 수사관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모니터를 가리켰다. 지난 3년간 최소 50억 원입니다. 이 돈이면 병사들 방탄 헬멧을 전부 신형으로 교체하고도 남습니다. 이경태가 절벽에서 박아린 대위에게 소리쳤던 전쟁은 종이 위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사실이었다. 그에게 전쟁은 돈이었다. 하지만 돈 문제는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지옥은 인사기록과 과거 징계위원회 파일을 열었을 때 드러났다. 박진우와 박준호 형제가 병원에서 아린의 곁을 지키는 동안 강대령은 이경태라는 괴물이 어떻게 자신의 왕국을 유지해 왔는지 그 민낯을 마주하고 있었다. 인사기록 보관실에는 특별관리 대상이라는 붉은색 폴더가 존재했다. 그 안에는 이경태에게 찍힌 장교들의 명단이 들어 있었다. 이게 다 뭡니까? 강대령이 먼지 쌓인 서류철을 넘겼다. 그것은 도살자의 살생부였다. 3년 전 한명석한 공병소령이 이경태의 무리한 교량 건설 계획에 대해 공법상의 위험을 지적했다. 그는 이틀 뒤 훈련 물자를 횡령했다는 누명을 쓰고 불명예 전역을 당했다. 그가 횡령했다는 물자는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물자였다. 또 다른 파일이 나왔다. 2년 전 이경태의 성희롱적인 농담을 받아치고 그의 비서실장직 제안을 거절했던 한 여군 중령. 그녀는 근무 태만과 지휘관에 대한 불복종이라는 사유로 한 달 만에 최전방 DMZ의 격오지 부대로 좌천당했다. 그녀의 진급은 영원히 막혔다. 그녀는 결국 스스로 군복을 벗었다. 이경태의 왕국은 이런 식으로 유지되었다. 감히 그에게 반기를 드는 자는 철저하게 짓밟혔다. 그의 신복이었던 오대령 같은 자들은 그런 처리를 담당하며 승승장구했다. 조사단은 즉시 오대령을 강도 높게 신문했다. 그는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강대령이 그의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 내역을 눈앞에 던지자 무너져 내렸다. 중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오대령은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자백에서 가장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다. 바가린 대위가 추락한 그 절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재작년 동계 훈련 때였습니다. 오대령은 공포에 질려 떨며 말했다. 한 병사가 중장님의 말도 안 되는 야간 행군 명령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다음 날 그 병사는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실족사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거의 실신할 듯이 소리쳤다. 작년 도하 훈련 때는 장비가 낡았다고 교체를 건의했던 한 하사가 안전수칙 미준수로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그 모든 사고 보고서를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중장님의 지시였습니다. 조사단 사무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경태는 단순한 부패 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군복을 입은 악마였다. 그는 훈련 중 사고라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이용해 자신의 반대파들을 합법적으로 제거해 왔던 것이다. 바가린 대위는 그의 가장 최근 사고 대상이었을 뿐이다. 한편 국방부 영창의 독방. 이경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단지 실수를 했을 뿐이며 자신의 거대한 인맥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굳게 믿었다. 그는 헌병에게 소리쳤다. 당장 전화 한 통만 하게 해. 국회 국방위원장 최 의원님께 전화해야겠다. 내 라인이 누군지. 마침내 그는 변호사 입회하에 전화 한 통을 허락받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수십억 원의 정치 후원금을 바쳤던 최 의원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몇 번 가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최 의원님 접니다. 이경태입니다. 지금 억울하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 의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말을 끊었다. 누구신데 제게 전화를 하십니까? 저는 이경태라는 사람 모릅니다. 딸깍. 전화는 끊겼다. 이경태는 멍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바라보았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수신이 정지된 번호라는 기계음만 들려왔다. 최 의원은 그를 차단한 것이다. 그는 미친 듯이 다른 번호를 눌렀다. 자신이 진급을 시켜주었던 다른 군단의 동기 장군에게였다. 신호가 오래가고 부관이 받았다. 중장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셔서 향후 3년간은 전화를 받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콩. 이경태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졌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라인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끊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이경태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박진우와 박준호라는 대한민국 군부의 진짜 실세와 맞서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박씨 가문은 단순히 장군 2명을 배출한 가문이 아니었다. 그들의 영향력은 청와대와 국회를 넘어 그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곳까지 뻗어 있었다. 이경태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제국은 외부의 적이 아닌 그 자신의 오만함과 잔인함에 의해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도 없는 독방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사라졌다. 수도통합병원 VIP 병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의료기기의 낮은 작동음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이 방은 대한민국 군부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남자의 임시 지휘소였다. 미친 불곰 박준호 소장은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피로와 분노로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동생의 창백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속은 분노로 들끓었다. 당장이라도 영창에 있는 이경태를 끌어내어 제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의 곁을 지키는 형, 어른 방패 박진우 중장의 존재가 그를 억눌렀다. 박진우는 창가에 부동자세로 서서 창밖의 풍경이 아닌 머릿속에 거대한 체스판을 노려보고 있었다. 박진우에게 이경태의 체포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이 사건을 단순히 한 장교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군 전체에 만연한 구시대적 악습과 부패를 척결할 기회로 보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뜨겁게 폭발하는 대신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냉철한 개혁 의지로 응축되고 있었다. 그때였다. 박준호가 먼저 알아차렸다. 그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침대에 누워있던 아린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경련했다. 그리고 천천히 무겁게 감겨있던 그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열렸다. 초점이 맞지 않는 흐릿한 시야 속으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익숙한 두 얼굴이 들어왔다. 아, 아리나 박준호가 의자에서 거의 넘어질 듯이 일어나 침대맡으로 달려들었다. 그는 거대한 곰 같은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정신이 들어, 오빠 목소리 들려. 창가에 서 있던 박진우도 그 소리에 번개처럼 돌아섰다. 그의 어른 같던 얼굴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리는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다.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과 함께 며칠간의 기억 공백이 밀려왔다. 그녀는 목이 찢어질 듯한 갈증을 느끼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그녀의 첫마디는 고통에 대한 호소나 자신을 밀어버린 이경태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7군단 훈련 시뮬레이션. 어떻게 됐어요? 그녀는 꺼질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거 당장 중단 시켜야 하는데 계획대로면 주력 부대 고립. 박준호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동생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자신의 안위가 아닌 훈련의 실패와 병사들의 가상 안위라니. 박진우가 그런 동생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거친 손으로 아린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의 얼음장 같던 눈빛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깊은 안도감과 자부심이 스쳤다. 그래, 아리나. 네가 옳았다. 그가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훈련은 즉각 중단됐다. 그리고 모든 것이 네가 예측한 대로였어. 박아린 대위. 그녀는 대한민국 군부의 정점에 있는 박씨 가문의 막내딸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단 한 번도 그 후광에 기댄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누군가의 여동생, 장군의 딸이라는 그 꼬리표를 자신의 정체성을 또자매는 족쇄처럼 여겼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가 아버지를 따라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머나먼 미국 웨스트 포인트를 택한 것도 그 이유에서였다. 언어도, 문화도, 인종도 다른 곳에서 그녀는 오직 박아린이라는 이름 하나로 승부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동양인 여성 생도라는 이중의 편견과 싸워야 했다. 남성 생도들이 체력 훈련에서 그녀를 비웃을 때 그녀는 그들보다 2배로 뛰며 야간 독도법 훈련에서 1등을 차지했다. 전술 토론 시간에 교관들이 그녀의 의견을 무시할 때 그녀는 완벽한 데이터 분석과 논리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결국 수석 졸업생에게만 주어지는 영예를 안고 졸업했다. 그녀가 귀국하여 임관했을 때
두 오빠는 그녀를 합참이나 특전사 같은 핵심 보직으로 끌어주려 했다. 하지만 아리는 단호히 거절했다. 오빠들, 내가 웨스트포인트까지 가서 고생한 게 오빠들 밑에서 편하게 일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녀의 선택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척박하고 가장 구시대적이며 가장 악명 높은 지휘관이 버티고 있는 곳을 자원했다. 바로 이경태 중장의 7군단이었다. 박준호는 당장 그녀의 서류를 찢어버릴 듯이 노발대발했다. 미쳤어. 거긴 사람이 갈 곳이 못 돼. 이경태 그 인간은 도살자라고 당장 집어치워. 하지만 아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그 도살장에서도 내 전략이 통하는지 보고 싶어. 그리고 그곳엔 오빠들 이름값이 전혀 통하지 않잖아. 그녀는 자신의 가족 관계를 이력서에서 완전히 삭제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다. 7군단에 부임한 첫날, 이경태는 그녀의 완벽한 이력서를 보고도 코웃음을 쳤다. 웨스트포인트 계집이 그런 데 가서 뭘 배운다고. 커피나 맛있게 타는 법이라도 배웠나. 그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하고 잡무만 시켰다. 하지만 아리는 오히려 안도했다. 드디어 자신을 장군의 동생이 아닌 그저 계집으로 봐주는 상사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군단급 전술훈련. 그녀는 이경태의 완벽한 작전 계획서에서 치명적인 구멍을 발견했다. 이경태의 계획은 6, 25, 전쟁 때나 쓸 법한 고전적인 망치와 모루 전술이었다. 적 주력을 협곡으로 유인한 뒤 기갑 부대로 입구를 막고 포위 섬멸한다는 단순 무식한 계획이었다. 이경태는 최신형 드론이 찍어온 항공 정찰 사진만 믿었다. 사진에는 북쪽 능선이 통과 불가능한 수직 절벽으로 나와 있었다. 하지만 바가리는 달랐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1970년대의 낡은 지질 조사 자료와 현재의 고해상도 위성 열화상 이미지를 교차 분석했다. 그녀는 찾아내고야 말았다. 항공 정찰로는 보이지 않는 나무와 수풀로 교묘하게 가려진 마른 하천 바닥. 현지에서 와디라고 불리는 그 지형은 평소에는 건천이지만 적의 경장갑차나 특수부대가 야간에 은밀히 침투하기에는 최적의 경로였다. 그리고 그곳은 아군의 포병 사각지대이자 지휘부의 정수리를 노릴 수 있는 죽음의 통로였다. 그녀가 지적한 것은 사소한 결함이 아니었다. 만약 이경태의 계획대로 훈련이 진행되었다면 청군 아군의 주력 부대는 1시간 이내에 황군 적군의 역습에 의해 지휘부가 참수당하고 전멸 판정을 받았을 것이다. 그녀는 수천 명의 시뮬레이션상 목숨을 구하고 7군단의 치욕적인 패배를 막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경태에게 이 논리적인 지적은 감히 계집 따위가 자신의 남성적인 야전 감각에 도전하는 하극상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전술적 토론이 아닌 자신의 권위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했다. 그는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그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다. 아린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은 즉각 국방부 특별조사단에 보고되었다. 독사 강철중 대령이 직접 녹음기와 조사관을 대동하고 병실을 찾았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린의 상태를 보고 잠시 망설였다. 뇌진탕 후유증과 다발성 골절, 진술을 받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박 대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 진술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박준호가 당장이라도 그들을 쫓아낼 듯이 앞을 막아섰다. 당장 나가. 내 동생은 휴식이 필요해. 저놈들 당장 끌어내. 하지만
그때 아린이 힘겹게 손을 들어 오빠를 제지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침대 상체를 천천히 일으켰다. 극심한 고통이 전신을 꿰뚫었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 눈빛만큼은 웨스트 포인트의 수석 졸업생답게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빠들, 잠시 나가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건 내 전투입니다. 내가 직접 끝내야 합니다. 박준호는 무어라 더 말하려 했지만 박진우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박진우는 동생의 눈을 잠시 바라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명의 장군이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아린과 두 명의 조사관, 그리고 강철중 대령만이 남았다. 강 대령이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다. 박아린 대위, 7군단 전술 훈련 당시 상황을 육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진술해 주십시오. 그는 감정에 호소하는 피해자의 울분 섞인 진술을 예상했다. 하지만 아린의 입에서 나온 것은 부상당한 환자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냉철하고 완벽한 작전 상황 보고였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린이 숨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훈련 당일 8시 30분 7군단 지휘 텐트. 이경태 중장 주재 작전 회의에서 본관은 망치와 모루 작전 계획의 치명적인 전술적 오류를 발견, 보고했습니다. 아리는 감정적인 서술을 완전히 배제했다. 그녀는 자신이 분석한 데이터, 이경태가 무시한 위성사진, 그리고 적의 예상 침투 경로를 마치 교관처럼 논리정연하게 설명했다. 조사관들은 그녀의 전문성에 압도되어 넋을 잃고 받아 적었다. 그녀는 자신이 피해자이기 이전에 유능한 장교임을 먼저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경태가 왜 전술적으로 틀렸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지를 군사 용어로 명확하게 지적했다. 10분간의 완벽한 전술 브리핑이 끝났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본관의 전술적 이해 제기에 대해 이경태 중장은 논리적 반박 대신 성차별적 모욕과 인격 살인을 감행했습니다. 그녀는 이경태가 지휘 텐트 안에서 자신에게 내뱉었던 모든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덤덤하게 읊었다. 계집, 책상 물림, 웨스트 포인트에서 커피 타는 법이나 배운 년, 본관의 이력서와 성별을 근거로 한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조사관의 펜이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9시 15분경 문제의 북쪽 능선 현장. 아리는 잠시 숨을 골랐다. 늑골의 통증이 심해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본관이 재차 현장 지형을 근거로 우회로의 위험성을 지적하자 이 중장은 내년에 똑똑한 머리가 얼마나 쓸모없는지 증명해 주겠다고 말하며 군화 앞굽으로 본관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녀는 붕대가 감긴 자신의 왼쪽 어깨를 무감각하게 가리켰다. 이후 네가 직접 정찰해봐라는 고함과 함께 양손을 사용하여 본관의 흉부를 강하게 밀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의도를 가진 고의적 행위였습니다. 이상 진술을 마칩니다. 병실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다. 그녀의 진술에는 눈물 한 방울, 분노의 떨림 한 번 없었다. 오직 차가운 사실만이 존재했다. 그것은 감정적인 피해자의 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명의 프로페셔널한 군인이
자격 미달의 상관을 고발하는 가장 완벽하고 파괴적인 전문가 암살이었다. 강철중 대령은 천천히 녹음기를 껐다. 그는 온몸에 전율이 있는 것을 느꼈다. 이 진술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경태의 숨통을 끊어놓을 칼날 그 자체였다. 이경태는 절벽 아래로 계집을 밀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대한민국 육군 최고의 전략가를 건드린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국방부 특별군사재판소. 이곳은 일반 병사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이 아니었다. 현직 삼성 장군을 심판하기 위해 소집된 대한민국 군사범 역사상 전례 없는 최고위급 재판이었다. 법정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방청석은 군복의 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경태의 몰락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장성들은 이것이 단순히 한 명의 범죄자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군 내부에 수십 년간 뿌리박혀 있던 구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의식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피고인석으로 이경태가 끌려 나왔다. 그는 더 이상 도살자라 불리던 위압적인 7군 단장이 아니었다. 그의 군복은 흠잡을 데 없이 다려져 있었지만 그 군복을 입은 주인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며칠 만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은 공허하게 패어 있었다. 그는 구석에 몰린 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의 변호인단 역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패배를 인정한 듯한 표정이었다. 검은 법복을 입은 군 검찰관, 육군 법무실 소속의 불독박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날카롭게 찢었다. 그는 이경태의 살인 미수 혐의부터 꺼내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이경태의 왕국을 뒷받침하던 돈줄, 즉 부패의 증거부터 띄웠다. 존경하는 재판부 피고 이경태는 지난 3년간 전방진지 현대화 사업에서 최소 5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유령 회사들의 계좌 내역과 이경태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의 흐름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이 돈은 병사들의 피와 땀입니다. 피고는 병사들의 방탄 헬멧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채운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 검찰관은 이경태의 살생부를 공개했다. 피고의 범죄는 횡령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경태에게 밉보여 불명예 전역을 당한 공병소령의 사건 파일을 제시했다. 그는 이경태의 성희롱을 거부했다가 격오지로 좌천당한 여군 중령의 인사기록을 공개했다. 법정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끔찍한 증거가 나왔다. 피고는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을 사고로 위장해 제거해 왔습니다. 박 검찰관은 재작년 동계훈련 중 실족사한 병사의 보고서와 작년 도하훈련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하사의 보고서를 스크린에 나란히 띄웠다. 두 보고서의 최종 결재란에는 모두 이경태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경태가 단순한 부패 장군이 아닌 연쇄살인마와 다름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피고는 가장 최근 또 한 번의 사고를 위장하려 했습니다. 박 검찰관은 재생 버튼을 눌렀다. 법정 전체의 바가린대 위에 차분하고 냉철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감정 한 점 없는 목소리로 그녀는 이경태의 전술적 오류를 지적하고 그가 내뱉은 성차별적 모욕 계집, 커피 타는 년을 또박또박 진술했다. 그리고 이경태의 중장은 군화로 제 어깨를 짓밟고 직접 정찰해보라는 말과 함께 양손으로 제 흉부를 강하게 밀었습니다.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아린의 목소리가 멈추자 증인석으로 김충호 하사가 걸어 나왔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용기를 내어 선서했다. 박 검찰관이 물었다. 김 하사, 똑똑히 말하라. 그날 절벽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김 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피고인석의 이경태를 똑바로 노려보며 외쳤다. 봤습니다. 이경태 중장님이 박대휘님을 두 손으로 밀었습니다. 이경태의 변호인이 필사적으로 반박했다. 오해입니다. 훈련 중 격려 차원에서 가볍게 등을 친 것입니다. 사령관의 스트레스를 그는 심지어 아린을 상관을 모욕하고 도발한 오만한 장교로 몰아가려 했다. 그때 이경태가 직접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아닙니다. 함정입니다. 저 젊은 장교가 야망에 눈이 멀어 나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는 방청석의 동료 장군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호소했다. 자네들도 알지 않는가? 내가 평생을 군에 바친 것을 그저 주의를 주려고 살짝 밀었을 뿐이요. 떨어질 줄은 몰랐단 말이요. 그의 처절한 외침은 공허하게 울렸다. 재판 내내 방청석 맨 앞줄에는 2명의 장군이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합참 작전본부장 박진우 중장, 특전사령관 박준호 소장. 그들은 완벽한 예복 차림으로 빛나는 별들을 달고 그저 재판 과정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더 무거운 압력이 되어 법정 전체를 짓눌렀다. 재판부를 구성한 3성, 2성 장군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범죄와 그 뒤에 버티고 선 거대한 두 피해자 가족의 존재를 외면할 수 없었다. 이경태는 박아린 한 명을 민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두 형제의 세상 전체를 밀어버린 것이었다. 재판장이었던 존경받는 사성 장군. 합참의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판결은 신속했다. 피고 이경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죄. 직권남용. 유죄. 군 기강문란. 유죄. 재판장이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이 이경태를 향했다. 그리고 상관살인 미수 혐의. 유죄. 구일티. 이경태의 몸이 휘청거렸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마저 읽어내려갔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 이경태를 불명예 전역에 처한다. 피고의 모든 계급과 훈장, 그리고 군인연금을 박탈한다. 또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무기징역, 그 단어가 선고되는 순간 법정문이 열리고 2명의 헌병특임대 SGT 대원이 이경태에게 다가갔다. 이제 한 장군에게 있어 가장 치욕적인 의식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한 헌병이 이경태의 앞에 섰다. 그는 더 이상 이경태를 중장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이경태. 헌병의 손이 이경태의 어깨에 붙어있던 삼성 장군 계급장을 잡아챘다. 벨크로가 뜯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자, 그의 팔에 붙어있던 7군단 지휘관 휘장이 뜯겨나갔다. 채아, 그의 가슴에 붙어있던 이름표가 떼어졌다. 그는 체계적으로, 상징적으로 그의 모든 정체성을 박탈당했다. 그는 더 이상 이경태 중장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엉망이 된 군복을 입은 죄수 이경태일 뿐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법정의 정적을 깨고 차갑고 날카로운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철컥,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였다. 헌병들에게 짐승처럼 끌려나가던 이경태는 마지막으로 맨 앞줄에 앉은 박씨 형제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의 얼굴에서 승리감이나 기쁨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하며 모든 것을 끝냈다는 정의의 얼음 같은 눈빛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도살자는 마침내 우리에 갇혔다.
이경태의 수갑 소리가 법정의 문 너머로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도살자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한 사람의 처벌이 끝났다고 해서 그가 남긴 깊은 상처와 차차 터진 군대의 환부가 저절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파괴가 아닌 재건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재건의 중심에는 여전히 박씨 가문의 두 형제가 서 있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7군단 사령부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군단장과 그의 핵심 참모라인 오대령을 포함한 이 모조리 구속되면서 지휘 체계는 문자 그대로 공중분해되었다. 병사들은 불안감에 술렁였고 간부들은 다음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 두려워 몸을 사렸다. 이경태가 남긴 공포의 문화는 그가 사라진 뒤에도 유령처럼 사령부를 배회했다. 이때 국방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처방을 내렸다. 그것은 박진우 중장과 박준호 소장의 강력한 추천으로 이루어진 인사였다. 7군단의 새로운 군단장으로 야전의 신사라 불리는 황인철 중장이 임명되었다. 그는 이경태와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그는 병사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소통을 중시하며 무엇보다 부하의 논리적인 이견을 환영하는 덕장이었다. 황 중장의 취임 첫날, 그는 전 군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경태가 사용하던 거대한 군단장실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리고 그곳에 소통의 방이라는 팻말을 걸었다. 그는 이경태가 앉던 권위적인 가죽 의자를 치워버리고 원탁을 들여놓았다. 그의 첫 번째 명령은 훈련 중 사고로 억울하게 불명예 전역했던 공병소령과 좌천당했던 여군 중령을 찾아내 복직시키는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었다. 7군단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두려움 대신 안도가, 맹목적인 복종 대신 합리적인 토론이 자리 잡았다. 이경태의 왕국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은 새로운 지휘관 아래에서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외쳤던 한 젊은 하사가 있었다. 이경태의 재판이 끝난 직후 김충호 하사는 합참 작전본부장의 집무실로 호출되었다. 그는 자신이 삼성 장군의 방에 불려왔다는 사실에 여전히 긴장한 채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박진우 중장이 그에게 다가와 딱딱한 격려 대신 따뜻한 악수를 청했다. 김하사, 정말 고생 많았네. 김하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을 맞잡았다.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아니, 박진우가 그의 말을 막았다. 당연하지 않았네. 모두가 침묵할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 어떤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위대한 용기다. 자네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가장 훌륭한 본보기를 보였어. 박진우는 책상 위에 놓인 표창장을 그에게 건넸다. 그것은 단순한 군단장급 표창이 아니었다. 합참의장의 직인이 찍힌 최고 등급의 표창이었다. 그리고 이건 박진우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김하사의 새로운 전속 명령서였다. 자네의 용기에 대한 보답일세. 자네는 오늘부로 합참 작전본부 직속 부관실로 발령이 났네. 자네 같은 인재는 내 가까이에 두고 써야겠어. 김하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시골 야전 부대 운전병에서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인 합동참모본부로의 파격적인 영전이었다. 그는 감격에 차마를 잇지 못하고 눈물만 글썽였다. 박진우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는 바가린 대위의 생명뿐만 아니라 7군단 전체를 구한 거야. 이건 자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다. 한편 수도통합병원 재활병동. 길고 지루한 물리 치료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다.
박아린 대위의 회복력은 경이로웠다. 웨스트포인트에서 단련된 그녀의 강인한 육체와 정신력은 뼈를 깎는 듯한 재활의 고통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녀는 의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다. 그녀가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두 오빠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병문 안을 왔다. 그들이 병실에 함께 있는 모습은 대한민국 군대에서 가장 기묘한 풍경 중 하나였다. 얼음 방패와 미친 불곰,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명령을 내리는 철의 대위. 오빠, 나 바나나 말고 사과 먹고 싶다고 했잖아. 박준호 소장이 거대한 덩치로 낑낑대며 바나나 껍질을 까다가 아린의 타박을 받았다. 아, 이게 몸에 좋다고 해서 당장 바꿔올게. 이성 장군. 특전 사령관이 부하들을 호령하던 그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이. 그는 여동생의 말 한마디에 쩔쩔매며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그는 병실에서만큼은 박 사령관이 아니라 그저 철부지 동생을 끔찍이 아끼는 큰오빠였다. 반면 박진우 중장은 조용했다. 그는 병실 구석에 앉아 산더미 같은 합참 서류를 검토하면서도 그의 모든 신경은 아린에게 쏠려 있었다. 아린이 재활을 위해 손가락 운동을 할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었다. 그가 아린에게 건네는 것은 과일이 아니었다. 이거 읽어봐. 박진우가 툭 던진 것은 두꺼운 전술 보고서였다. 이경태 사우 포스틀리 카이영 테이 7군단 전술 교리 재정립에 관한 고찰. 네가 발견한 그 와디 지역 말이다. 합참에서 그걸 전국 주요 방어선에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 아린이 흥미롭다는 듯 눈을 빛내며 보고서를 넘겼다. 결과가 어땠는데요? 박진우의 입가에 사성 장군 앞에서도 좀처럼 보이지 않던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네가 옳았어. 완벽하게 네가 제시한 우회로 방어 전략을 적용하자. 아군의 방어 효율이 34.7% 증가했다. 국방부에선 이걸 아린 루트, AHR인 루트라고 부르기로 했더군. 아린의 얼굴이 붉어졌다. 말도 안 돼. 그냥 제가 할 일을. 아니, 박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가족애로 하는 말이 아니다. 전략가 대 전략가로서 하는 말이야. 내 분석은 천재적이었다. 내가 합참에 있으면서 본 수많은 보고서 중에 최고였어. 그 순간 아리는 모든 보상을 받은 기분이었다. 미친 불곰, 오빠의 요란한 애정 표현보다 얼음 방패, 오빠의 이 담담한 인정 한마디가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여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략가 중 한 명인 박진우 중장에게 동등한 전략가로서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두 오빠는 아린을 보호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존중했다. 박준호는 그녀의 육체를 지켰고 박진우는 그녀의 지성을 지켰다. 그들은 그녀가 연약한 여동생이 아니라 자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강인한 군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과를 사들고 헉헉대며 돌아온 박준호가 그 모습을 보고 투덜거렸다. 아, 또 둘이서 재미없는 얘기한다. 아리나, 머리 쓰지 마. 뇌진탕 걸렸던 애한테 무슨 전술이야. 자, 사과다. 사과. 그는 투박한 손으로 서툴게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아리는 그런 두 오빠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절벽에서 떨어지던 그 순간의 공포와 고통은 이제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와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주는 두 오빠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 또한 그들 못지않은 강철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경태 같은 구시대의 유물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군인으로 그녀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이경태의 몰락은 수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군 내부에 만연했던 부조리와 구시대적 악습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 감히 여자가, 감히 하급자가라는 말은 이제 그 누구도 쉽게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모든 지휘관들은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저 부하가 혹시 제2의 바가리는 아닐까? 그 변화야말로 이경태의 몰락이 가져다 준 가장 큰 교훈이자 진정한 승리였다. 6개월 후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인 합동참모본부 JCS 7군단의 흙먼지 날리던 야전 텐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서늘하고 지적인 공기가 복도를 감돌았다. 이곳은 모든 정보가 모이고 국가의 안보 전략이 결정되는 거대한 두뇌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리고 그 두뇌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 작전본부의 미래전략기획실에 바가린 대위가 서 있었다. 그녀의 몸은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절벽에서 구를 때 입었던 끔찍한 부상들은 강도 높은 재활을 통해 모두 극복되었다. 왼쪽 눈썹 위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가 그날의 악몽을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약점이 아닌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군인에게 주어지는 훈장처럼 보였다. 그녀의 대위 계급장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닦여 있었고 붕대가 감겨 있던 팔은 이제 K, 이 소총 대신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가 걸린 전략기획안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합참 작전본부장, 즉 그녀의 친오빠인 박진우 중장의 직속 부서로 발령이 났다. 이 인사를 두고 누군가는 가족 특혜라 수군거릴 수도 있었으리라. 하지만 박진우 중장은 그런 잡음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바가린이 필요했다. 자신의 여동생이 아니라 이경태의 구시대적인 망치와 모루 전술의 치명적 허점을 정확히 꿰뚫어 본 전략가 바가린이 필요했다. 오늘은 그녀의 능력을 합참 전체, 아니 대한민국 육군 전체가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날이었다. 합참의 최고 위급 전략 회의실. 거대한 U자형 테이블에는 말 그대로 별들이 수놓아져 있었다. 삼성 장군과 이성 장군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웠고 상석에는 합참의장인 사성 장군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 방 안에서 대위라는 계급은 존재감조차 없는 먼지와도 같았다. 보통의 대위라면 이곳에서 마이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구석에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나 넘기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별들의 시선 한가운데 단상에 선 것은 바가린 대위였다. 그녀는 슬라이드 리모컨을 쥔 채 방 안의 그 어떤 장성보다도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럼 지금부터 적극적 억제교리 아린 루트 AHR인 루트의 전면적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맑고 단단했다. 그녀는 7군단 훈련 당시 발견했던 그 와디 지형, 즉 숨겨진 루트의 개념을 한반도 전역의 방어선에 적용하는 거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보고는 이경태로 대표되는 보이는 적에만 집착하던 과거의 군사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위협과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현재의 고정 방어선 개념은 과거의 유물입니다. 그녀의 발언에 몇몇 보수적인 장군들의 미간이 좁혀졌다. 감히 대위가 수십 년간 이어진 육군의 교리를
유물이라고 칭한 것이다. 우리는 적이 올 것이라 예상하는 곳이 아니라 적이 올 수 있는 모든 곳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적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동성과 유연성입니다. 그녀는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녀가 지난 6개월간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였다. 그녀의 전략을 적용했을 때 아군의 생존율은 34, 7% 증가했고 적의 핵심 타격 성공률은 45% 감소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방안을 채웠던 의심의 공기는 서서히 경탄의 공기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한 이성 장군이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박대위, 그 전략은 너무 이상적이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텐데,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것은 그녀를 시험하려는 전형적인 압박 질문이었다. 과거의 아린이라면 위축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아린은 달랐다. 그녀는 질문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침착하게 답했다. 소장님, 질문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계획의 핵심은 증설이 아닌 전환입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즉각 예산 재분배 계획을 띄웠다. 이경태 같은 장군들이 횡령했던 불필요한 토목공사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기동 정찰 드론과 AI 기반의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이었다. 그 이성 장군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완벽했다. 그녀의 논리에는 단 하나의 빈틈도 없었다. 회의실 테이블 한쪽에 앉아있던 박진우 중장은 그 모든 과정을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이자 동생인 아린을 단 한 번도 거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몫을 완벽하게 해내는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얼음 같은 눈빛 깊은 곳에서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자부심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회의실 맨 뒷줄 구석.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한 명의 장군이 더 있었다. 특전사령관 박준호 소장이었다. 그는 형의 초대로 참관 자격으로 와 있었다. 그는 딱딱한 합참의 분위기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단상에 선 여동생의 모습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이 수십 명의 별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 입이 근질거려 참을 수가 없었다. 저 녀석이 저렇게 똑똑했나 역시 내 동생이지. 마침내 보고가 끝났다. 아린이 경례를 붙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것은 상석에 앉아있던 사성장군 합참의장의 목소리였다. 박대위. 그는 아린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 보고서 자네가 직접 썼나?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 합참의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훌륭하군. 내가 지난 10년간들은 브리핑 중에 가장 명쾌하고 가장 혁신적이야. 그의 박수가 시작되자 방 안의 모든 장성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것은 대위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경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합참의장이 아린에게 다가와 직접 악수를 청했다. 박 대위. 오늘부로 박 대위가 제안한 전략을 정규 작전 계획 5030의 핵심 교리로 채택하겠네. 즉시 TF팀을 구성하고 그 팀은 박 대위가 직접 지휘하도록 필요한 인원과 예산은 무제한 지원하겠네. 잘해줄 거라 믿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장성들이 흩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박진우 중장에게가 아니라 박아린 대위에게 몰려들었다. 박 대위, 아까 그 데이터 좀. 박 대위, 우리 이 군단에도 그 시스템 적용이 가능하겠나? 그녀는 그들 모두가 그녀의 아버지뻘인 장군들이었다. 에게 둘러싸여 침착하게 질문에 답했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두 오빠가 지켜보고 있었다. 박준호 소장이 팔꿈치로 형을 툭 쳤다. 이야, 저 녀석 출세했네. 이제 오빠들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장난스러웠지만 그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저놈의 흉터. 볼 때마다 이경태, 그 자식을 갈아마시고 싶지만 그래도 저것 때문에 우리 아린이가 더 단단해진 것 같군. 박진우 중장은 대답 대신 여전히 동생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이경태는 이제 상관없어. 그가 낮게 말했다. 저 녀석은 이제 우리의 동생으로 저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다. 박아린 대위로 서 있는 거야.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림을 보고 있었다. 마침내 장군들 사이를 빠져나온 아린이 두 오빠에게 다가왔다. 박준호가 참지 못하고 그녀의 머리를 거칠게 헝클어뜨렸다. 야, 꼬맹이 잘난 척은 아주 그냥. 멋있어 죽는 줄 알았네. 아린이 인상을 쓰며 오빠의 손을 쳐냈다. 아, 머리 망가지잖아요. 그때 박진우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칭찬도 격려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부하 장교에게 말하듯 자신의 동생에게 말했다. 박 대위. 아린이 즉각 자세를 바로하고 경례했다. 예, 중장님. 브리핑은 훌륭했다.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다. 자네가 제안한 계획고 자네가 직접 책임지고 완수해 내 사무실로 14시에 복귀하도록 2단계 계획을 논의한다. 예, 알겠습니다. 아린의 대답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찼다. 그 어떤 따뜻한 칭찬보다 이 차가운 신뢰와 임무야말로 박진우가 그녀에게 주는 최고의 찬사였다. 아린은 두 오빠에게 경례를 붙이고 자신의 사무실을 향해 복도를 걸어갔다. 그녀의 어깨는 활짝 펴져 있었고 그 걸음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가 지나가는 복도 창문으로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힘은 어깨 위에 달린 별의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힘은 이경태처럼 권력으로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박아린처럼 자신의 실력으로 진실을 증명하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에서 나온다. 이경태는 절벽 아래로 한 명의 계집 대위를 밀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사실 자신을 무너뜨릴 철의 전략가를 건드린 것이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었다. 그것은 성별이나 계급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구시대가 저물고 오직 능력과 용기만이 존중받는 새로운 시대였다. 그 변화의 중심에 지금 복도를 걸어가는 박아린 대위가 있었다. 카메라는 그녀의 어깨에서 빛나는 대위 계급장을 천천히 클로즈업했다. 그 두 줄의 작대기는 오늘따라 회의실을 가득 메웠던 그 어떤 별들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자신의 배경이 아닌 오직 실력과 용기로 모든 것을 증명해낸 박아린 대위의 모습에 통쾌함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강함은 무엇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처럼 불의를 참교육하는 사이다. 같은 이야기가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